자, 기류의 세계사 우리 2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음, 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시간, 그리고 그 발전해간, 그러니까 발전해,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는 시간보다 구석기 시대나 그런 석기 시대의 기간이 훨씬 길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석기 시대,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석기 시대의 발전은 거의 없었는데, 지금 몇백 년간 안에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류가.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음, 이게 한 번 발전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이게 가속이 돼서 이렇게 다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했고, 아니면 이런 주제에 대해서 아빠랑 몇 번 얘기를 해봤었는데, 저희 아빠가 생각하기로는 그, 그 석기 시대에도 우리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게 발전이 느렸던 것뿐이지, 그 사람들한테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뭐, 예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느- 지금 현대 기술을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어, 그, 어, 아빠의 말에, 예주 아빠의 말에 동의합니다. 아, 그것도 결국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은 비교의 기준점이 있을 때 그것들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거북이가 보통 느리다고 얘기를 하잖아. 거북이 엉금엉금 기어가 느리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 유머 알아? 그 달팽이가 거북이 등 뒤에 타가지고 다른 달팽이들 음, 야, 이거 겁나 빨라, 막 이런. 그런 유머가 있듯이, 달팽이 입장에서는 그 거북이가 겁나 빠른 거지만, 사람이 봤을 땐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간다고 해서 느려 터졌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달팽이의 어떤 그런 속도가 바로 그 구석기, 시대의 어떤 그런 부분, 현대 보면 그런 구속기가 느리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어떤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그것들이 빠른 어떤 그런 변화의 속도가 있지 않나라고 그 말을 하는 거라면 그런 취지의 말하면 동의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논의를 하자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자면 얘기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이른바 절대적인 변화를 이렇게 측정했을 때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변화가 얼마큼 있었나. 즉, 거북이가 걷는 속도라는 달팽이 기준에서 보는 그 체감하는 어떤 그런 속도라는 어떤 그런 상대적인 속도 말고 절대적인 그 속도라는 부분으로 수치화시키면 분명히 그거에서 더 빠르고 더 느린 게 존재하지 않겠나.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체감하는 어떤 그런 속도 외에 실제 그 객관적 지표상의 어떤 그런 속도의 변화라는 부분에 있을 때, 현대 어떤 그런 속도가 더 빠른 것은 또한 사실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그 또 다른 관점. 근데 그게 좋은 거냐? 그게 바람직한 음, 거냐? 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거는 또 따져볼 여지가 또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야 하는 거냐? 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면, 그러면 또 다른 주장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끝없는 끝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목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그거를 그렇게 빨리 간들, 천천히 음, 간들, 과연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지점에서 그런 점에서 요즘에 지나치게 빨리 가는 것이 어, 과연 현명한 건가라는 점에서 좀 솔직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음, 네, 저는 오늘 이것밖에 준비하지 않았어요. 어, 이 책을 읽으면서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왜 그런 의문이 들었어? 이 책 읽으면서. 어, 그냥 그 초반에 나오는 게 그런 얘기다 보니까, 그리고 뭐 초반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서 대충 내용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그 음, 제가 말했던 주제랑. 그래서 그냥 생각이 났어요. 평소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빠랑도 했던 얘기고 이랬으니까. 예주 입장은 뭐야? 아빠 입장에 동의를 하는 거야? 현대의 속도가 너무 그래요?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 그냥 늘 그 시대 나름대로 어쨌든 우리는 혁신을 계속 했다라고 하는 거에 또 동의하는 거야. 예주는. 저도 선생님이랑 비슷해요. 분명히 발전도 그 시대에는 있었겠지만, 지금 시대에 비교를 해보면, 그게 비슷할 순 없다. 음. 그럼 선생님이 아까 제기했던 그 다음 문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어? 과연 이러한 아, 변화의 속도나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건가? 이렇게 빨리 뭘 하는 것들이 긍정적인 건가? 굳이 이렇게 빨리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건가? 생각하는 건가? 음, 저는 그렇게 빨리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살면서 두 세계를 겪고 있잖아요. 어떤 생각? 그 음, 디지털에 완전히 흡수되기 전의 세상과 후의 세상을 제가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음, 살았잖아요. 음, 그리고 선생님은 그 컴퓨터 전의 세대까지 음, 살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 두 세계의 이 변화를 이렇게 급격하게 겪어도 이게 좋은 걸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거는 네가 그냥 태어난 때의 문제 아니야? 그 모두가 그렇게 겪는 거야. 건가? 이 시기가 뭐야. 예를 들면, 한국과 중국의 경계에 사는 나라 사람들은 몇 걸음만 걸으면 음, 하고 이렇게 넘나드는 거지. 그 사람이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륙에 살았으면 음,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더 빨리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던 거고, 그 아예 이 애들은 디지털 시대에 살았는 거고, 근데 이제 예주 같은 경우가 아니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세기와 21세기 요 근래에 살아간 사람들 많이 겪는 그런 문제이지. 거기서 지금 말하면 한 50년, 70년 그 사이를 딱 뗀 그 이전과 그 이후 사람들은 그냥 아날로그하고 디지털로 나누는 거 아닐까? 그 문제는?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음. 이 이후의 세상도 이만큼 빠르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음. 거기에 이제 그 두 가지 견해가 있지. 지금 말한 대로 이제 가속도가 붙어갖고 계속 갈 것인 겁니다. 근데 보통의 그 세계사를 놓고 보면 너네 물리인가? 그 시간을 배우는데 화학 시간에 뭐라? 갑자기 끓는 점 있지, 끓는 점. 온도가 이렇게 물을 끓이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네, 올라가다가 100도에서 그냥 뭐해? 멈추잖아, 일정 기간 동안. 네, 물들이 다 뭐 할 때까지, 증발할 때까지. 그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뭐 일어나잖아. 그런 것처럼 음, 그 인류의 어떤 그런 발달이나 어떤 그런 것도 보면은 그 변화의 어떤 그런 계기가 될 때가 있어. 막 올라가. 그다음 어느 순간에 음, 더 이상 발달하지 않고 그게 그냥 정지 상태에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 투지폰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스마트폰이 나와서 막 되게 그 기술의 혁신이 막 있었던 거야. 근데 더 음, 이상 이제 이게 더 이상 좋아질 게 별로 없는 거야, 이제. 음, 무슨 카메라 경쟁하고 뭐 저것다 폈다 하고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 거야. 뭐 그러고 나서 이것보다 이제 더 아예 혁신적인 뭔가 나오지 않는 한 한참 동안 이 정체를 좀 겪을 수밖에 없다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 냉장고가 음, 얼마나 그게 혁신이었겠어. 근데 네, 어떤 그 냉장고 같은 경우는 뭐 크기나 뭐 디자인 이것만 저기 하지 기본적으로 뭐 냉장고가 뭐 커다란 혁신을 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거지.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과연 앞으로 또 어떤 그런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또 다른 어떤 그런 논란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왜 근데 이렇게 빠르게 변화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요즘에?
혹시 음, 왜 그 전에는 또 천천히 갔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는 건가? 그 이유가 뭔가? 그 과연 사람들이 원하면 아까 선생님이 빠른 거 되게 부정적이었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한다면 그럼 과연 늦출 수 있을 건가? 늦추는 게 가능할 건가? 음,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부수고 막 따라오겠지. 어떻게 생각해? 근데 일단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너무 빠르다고 해서 응, 빠르다고 생각해도 이미 발전되게 발전되게 하고 있는 그걸 직종으로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응, 그래서 그거를 늦출 수는 없을 것 같고, 응, 음, 발전의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른 거 같냐고요? 응, 모르겠어요. 응. 그 발전 속도가 빠른 그 이유가 무언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사실 그 명확하게 뭐 한 가지로 정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거기에는 사람들의 어떤 그 욕망, 좋게 말하면 호기심, 뭐 연구에 대한 열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 더 뭘 변화를 시키지 않았던 건 욕망도 욕구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른바 자본주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 자본주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회사는 끊임없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 돈을 벌려면 변화를 추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 그 냉장고 회사 얘기를 했는데 뭐 스마트폰 회사 얘기했는데 스마트폰을 계속 똑같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애플이나 음, 삼성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죠. 그- 그러니까 망하죠. 그래서 그 회사는 뭐 망하진 않을지라도 어쨌든 더 큰 성장할 수가 없잖아. 그럼 그 회사는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팔아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안 썼기 때문에 70억 그 인구한테 스마트폰을 파는 동안에 계속 성장을 하잖아. 근데 지금은 웬만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어. 그러면 그 회사가 물론 그 사람들한테 스마트폰을 뭐 이렇게 교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 것까지 가능하지만 그 주기가 길어져 버리면 어쨌든 그 회사는 더 성장을 못 한다는 얘기야. 정체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그 회사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뭐 하도록 바꾸도록 바꾸는데 또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게 50만 원짜리 스마트폰이었으면 그 다음에는 1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이런 스마트폰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래야 그 회사가 매출액이 늘어날 거 아니야. 영업이익이 커질 거 아니야. 지금 스맥이 이해가? 네. 그러려면 50만 원짜리 스마트폰인데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 15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돼? 그 회사가 똑같은 스마트폰을 100만 원에 팔고 150만 원에 팔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음, 더 좋은 발달된 거를 내나? 더 좋은, 더 혁신적인, 더 발달된 스마트폰을 내놔야 사람들에게 100만 원에 팔던 걸 150만 원에 팔고 200만 원에 팔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돈을 더 벌려면 그 회사가 성장을 더 하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내놓아야 되는 어떤 그런 그게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어떤 그런 속성인데 그것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음, 더 좋은 걸 쓰니까. 그렇지. 더 좋은 거를 쓰고 더 발달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예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 더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게 자본주의 덕이다. 그 시스템의 덕이다라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찬양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 그렇게 달라질 것도 없는데 돈을 그렇게 내서. 어. 그러면 사람들이 100만 원짜리 쓰는 것도 부담돼. 150만, 200만 원짜리 벌려면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 사회가 그만큼 자원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잖아. 그로 인해서 환경 문제도 많이 벌어지는 거고, 게다가 결국 그렇게 되면 그 기업들은 삼성이나 애플은 돈을 그만큼 더 끌어모으는 거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돈이 그만큼 없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막 불평등도 더 심화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바로 자본주의 어떤 그런 속성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들의 진단이 과연 맞는 진단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또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자, 어쨌든 예주가 그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좀 더 확장시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주가 뭐 작년에 세계사를 배웠다는 거지, 중학교 2학년 때. 네. 너에게 세계사란? 네? 너에게 세계사란? 세계사란, 음. 어, 가르치는 사람이 재밌어야 한다. 이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재밌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네, 가르치는 사람이 예, 예. 자기 스스로 재밌어야 된다는 거야? 그 전자예요. 아, 근데 너에게는 어땠어? 재밌게 가르쳐 주셨어? 아니면 힘들었어? 별로 재미없어? 힘들었어? 작년에는 저희가 선생님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열정적으로 수업하시고 수업도 엄청 잘하셨어서 음, 역사를 좀 좋아했거든요. 세계사를? 예, 시험 야, 공부도 열심히 한국사야, 하고, 세계사. 아, 세계사요. 세계사를. 그런데, 근데 어, 이 책은 그냥 읽었다. 그러니까 작년 세계사 선생님한테 공부할 때는 어쨌든 뭐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재밌었는데 이 책은 그렇게 별로 흥미롭지 않았다? 예.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내가 이 책을 쓴다. 그래, 선생님은 거꾸로인데? 선생님 이 책 되게 흥미롭게 아, 읽었어. 그래요? 어, 그래요? 그 선생님이 그냥 이 책을 일부러 택한 거거든. 이 음, 책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거야, 선생님이. 기획을 잘했다고 생각한 건데, 외주가 흥미가 없었다라고 재미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들에 서 그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 아는 얘기라서? 아니면, 오히려 모르는 얘기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잘 모르는 얘기야? 그러니까 잘 모르는 얘기라기보다 어, 선생님은 근데 약간 좀, 그러니까 역사를 좀 아시지 않아요? 음, 근데 저는 그 작년에 수업에 들은 그 내용밖에 모르거든요. 음, 어렸을 때 역사 책도 이런 것도 잘 안 읽어서. 음, 그래서 그게 좀 제 머릿속에 좀 파편별로 있다 보니까 음. 이게 그냥 잘 모르는 상태로 읽으면 오히려 더 재미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낯선 부분들이 많아서, 그 원인 중에 하나. 음, 그래. 알겠습니다. 자, 이 책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예주 그 선생님이, 세계 선생님이 정말 재밌게 잘 가르치나 모르겠는데, 보통 이 교과서가 고대부터 이렇게 시대사로 이렇게 쭉 가는데, 이렇게 설명 형태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 선생님 생각에 나름 좀 이렇게 흥미로운 요소들만 이렇게 뽑아갖고 한 그런 지점들이라던가, 이 책의 아이디어가 이제 그 호모사피엔스 고대부터 시작해서 현재 우주 개발까지 전체 어떤 그 인류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면서 그 시대 순서별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시대사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어떤 그런 테마를 잡은 것들. 근데 그 테마들도 그냥 잡은 게 아니라 길이라는 어떤 그러한 공통적인 어떤 그런 특성을 잡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점들이 상당히 이렇게 그 기획이 잘 된, 짜임이 잘 된 그런 책이라고 선생님은 평가를 했고, 근데 뭐 예주는 어쨌든 또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단지 역사가 몇 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런 걸 떠나서서 세계사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사건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그 세계사에 대해서 어쨌든 예주가 그 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던 부분에다가 좀 더 이렇게 채워 넣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쌤이 늘 얘기하는 것도 중에 하나가 독서는 페인트 칠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쌤은 얘기를 하는데 페인트 칠할 때 보면 한 번에 칠하지 않거든. 먼저 바탕 뭐 이렇게 칠해놓고 그다음에 그 위에 칠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세밀하게 더 칠하고 해서 몇 번을 이렇게 칠을 한다는 얘기야. 독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책을 읽고 한 번 칠하고 또 거기에 이제 보태어서 또 칠하고 또 칠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완성되어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 책을 통해서 너가 또 이제 어쨌든 기존의 그 세계사에다가 너가 보태고 더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면 그것들도 좀 이렇게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낯설었던 게 어느 파트야? 예주가 그 장을 놓고 보면 어, 2장도 좀 일장은 음, 많이 할 거 아니야. 일장은 글쎄요. 어 아, 일장 예. 일장은 뭐 그냥, 나오고 그냥 다 비슷비슷했던 것 같은데. 2장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낯설지 않았을까 싶은데 히타이트 얘기를 2장 음, 들어본 적 있어? 근데 이거 예전에 그 교과서에서 히타이트하고 이런 바빌로니아 이런 거 했어서 그렇구나. 조금 아는 이름들이 나오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 그래. 뭐 3장은 더, 그나마 더 잘할 거. 예, 아니야? 콘스탄티누스 대제. 아니, 네, 기독교가 네, 배웠었어요. 4장도 뭐, 비단길에서, 음, 실크로드 얘기는 뭐, 구체는 아니더라도 알 것 같고. 네, 5장 몽골 제국도, 네, 음, 6장, 10장은 뭐 아주 많이 나왔을 것 같고. 그죠. 그렇지, 6장은. 그 다음에 7장에 유럽 원정대 항해의 길. 이것도 뭐, 많이 다뤄지고 있지 않나? 네, 8장은 상대적으로 덜 다루려나? 8장? 아니, 팔짱도 어. 그 면직물 많이 배워요. 매주를 많이 그 산업혁명 때문에 면직물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뭐 상강부에 나오고 뭐 이런 것들에서 그다음에 9장 우주로 가는 길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장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 몇 장 얘기를 하고 싶- 음, 음, 저는, 너가 제일 저는 뭐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흥미롭거나 아니면 논의를 해보고 싶거나 하는 장이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그 모든 장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얘기 중심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장 아니면 6장이요. 그래 3장부터 3장 6장 다 기독교가 하는 거야. 어? 그냥 고르다 보니까. 그래. 자, 그럼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책에 그 지도가 먼저 나와 있지, 65쪽에.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 표시가 돼 있어서 어쨌든 이것들이 있죠. 어쨌든 유럽 중심의 어떤 그런 역사 이것들을 볼 수가 있고 사실 이 책도 그렇긴 하지만 현재 세계의 그 패권을 쥐고 있는 것들이 영미 국가들 유럽 그 영국이 어쨌든 근대 시대에 패권을 쥐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이 그 패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가 자체가 어쨌든 영국의 식민지 출발해서 독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른바 앵글로 색슨족이라고 하는 그런 종족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그 지금 한 100여 년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는 어떤 그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영향이 또 유럽의 중심, 유럽의 시각, 또 미국의 시각의 중심에서 이렇게 세계사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쪽에 더 많이 이제 치우쳐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다뤄지고 있는 것들이 뭐 이슬람권의 어떤 그런 역사가 상대적으로 덜 다뤄지고 있고 아시아, 아시아 역사가 덜 다뤄지고 있고 그나마 아예 소외되고 있는 건 아프리카 쪽, 남미 쪽, 뭐 이 동남아시아 쪽, 이쪽의 역사는 아예 그냥 소외되고 있어. 그래서 거의 배워본 적 자체가 없어. 그쪽 역사에 대해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들의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떤 그런 재발견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역사에 대한 소설들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주가 그런 얘기, 구석기 시대에도 뭔가 있었다. 뭔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뭔가 있었다 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들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런 남미라던가 아프리카라던가 동남아라던가 이런 나라들에서 사실은 뭔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발굴하지 않아서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 가치를 너무 이렇게 폄하한 거죠. 실제로 뭐가 있었는지 뭐이 부분 뜻은 우리가 어쨌든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책의 이 유럽의 어떤 그런 중심적인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더 이제 크게 다뤄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 특징이 어떤 인물에게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다뤄주고 있는 건데 주목한 인물이 누구? 콘스탄티누스. 그렇지.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인물이 어쨌든 세계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로마의 그러니까 기독교를 퍼뜨렸다. 그래서 이른바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콘스탄틴 대제와 관련되어서 쌤은 사실 이 책을 통해서 그 기독교 공인하고 뭐 로마의 황제가 되고 뭐 이런 것만 좀 이렇게 쌤도 역시 파편적으로 알고 있었지 그 아래 내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 수 없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67쪽 당시 로마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야? 음, 당시 로마는, 음, 아, 그러니까 내, 이게 사분할로 해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사분할로에서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는 바로 그 사분할 중에 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물려받게 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로마 제국의 황제가 네 가운데 둘은 정식 황제인 정제이고 나머지 둘은 정제가 임명하는 부제여야 했는데 콘스탄티누스가 황제로 있던 312년에 정제가 몇이 됐다? 3명. 3명이 되면서 사분할 통치 구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의 어떤 그런 출발점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했던 곳이 바로 이제 그 문제의 어떤 그런 출발점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 상황이 이해가 가? 네.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들이 그 기업 같은 경우에 그 처음에 창업주가 창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상속을 해주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근데 그 상속할 때 그 아들들끼리 뭐딸뭐 포함해서 상속권을 둘러싸고 이제 뭐 한다는 거야. 서로 다툼이 있는 거야. 근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좀 잘 나눠서 이렇게 하다가 그 체제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 사이에 그것들이 또 이제 경영권을 둘러싸고 서로 이제 그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져. 그리고 뉴스에도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두 사람도 형제들 일가 간에 그런 분쟁이 막 있었고, 그나마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특별한 분쟁 없이 그냥 이렇게 쭉 이어진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LG 같은 경우도 LG하고 GS 알아? 네, GS2515. 편의점이요? 편의점. 그 GS, 음, 저기도 주유소도 GS 주유소 있지 않나? 아, 또 LG하고 GS하고 원래 그 다 하나였었어. 근데 그것들이 이제 또 서로 이제 뭐야? 나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업마다 그런 것들을 겪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뭐, 그 기업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국가의 어떤 그런 부분들과 서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결국은 승리를 거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는 그게 없는데 그때 이제 바로 기독교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기독교에서 너가 승리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뭐 계시를 줬다고 그러나 그런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는 다신교였거든. 여러 신을 섬기는. 근데 기독교는 유일신. 이다 보니까 그게 맞지 않아가지고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바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채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가 짱을 먹은 거야.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른바 로마의 국교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또 세계사전에서 배우지 않았니? 지금 쌤이 다 배우는데 네. 기억이 나? 근데 단지 그러면 개인적으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믿어서 채택이 된 거냐? 그건 아니야. 로마가 기독교가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채택한 이유가. 로마가 기독교를 왜 필요로 했다는 거야? 혹시 기억나? 그런 적 있어. 음, 로마가 기독교를 필요한 이유. 결국은 로마가 이제 제국이잖아. 그리고 로마가 그 영토를 확장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같은 나라다. 우리가 한 국가다, 음, 우리가 한 제국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마음이 없단 말이야, 생각이. 그때 그것들을 아, 묶어줄 수 있는, 묶어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한 거야. 그게 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뭐라는 거야? 기독교, 종교. 종교였다는 거지. 그래서 다 각자 다른 신을 섬기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한 팀이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갖기 어려웠었는데 기독교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들을 갖게 되었던 그런 점에 있어서 기독교가 필요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내가 바로 신의 뜻을 내가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섬겨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연결되는 그런 구조가 있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당시에 불교 받아들인 과정 알아? 우리가 그 예.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소수리망 때, 백제 같은 경우는 침략 때 이렇게 불교를 받아들여. 근데 우리가 불교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도 똑같다 사실은. 그 불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왕이 뭐 하기 위해서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불교를 믿게 하고 내가 바로 부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정당화시키는데 종교가 활용된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쓰임 자체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도 원래는 자의 역할은 뭐야? 자, 재는 거. 길이 재는 거란 말이야. 근데 길, 길이를 재는 데만 쓰지 않잖아. 때로는 애들 잘못하면 야 손가락 내 손가락 자로 때리고 막 그랬단 말이야 옛날에. 또는 막 자가지고 무슨 뭐 어디 그 장롱 밑에 뭐 동전 같은 데 들어가고 음, 손 안 나는 자 넣고 이렇게 이렇게 빼잖아. 이런 식으로 자아가 원래 그런 용도로 쓰려고 만든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잖아. 그런 것처럼 세상에 어떤 그런 일들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것들이 69쪽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밀라노 칙령이 뭐야? 그, 제국의 모든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허용한다. 음, 는 것을, 내용을 품고 있는. 음. 자, 신앙의 자유를 허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부분들에서 이 신앙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것들이 갖는 의미는 뭐였다는 거예요? 이미 신앙의 자유가 있었는데 왜 신앙의 자유를 아, 허용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갖는 의미, 빌라노칭이 갖는 의미. 그 기독교를 파괴하니까. 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독교만 빼고 다른 거 노마의 다신교를 믿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앙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겠다. 말하라.
그래서 기독교도 공식적으로 그 종교의 반열에 올라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지금 그 코로나19 사태 초창기 안주 된소리 받은 종교 있는 거 알아? 신천지 들어봤어? 아, 코로나19 초기에 대구에서 신천지 그 사람들이 집회 같은 거 막 해가지고 코로나19가 막 그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퍼진 거야. 그리고 네. 그때 신천지가 막 이단이다 해가 원래 기독교가 지금 신천지를 미워해. 신천지를 지금도. 그런데 게다가 이제 그 코로나19 그 확산의 주범을 꽂히면서 그 기독교였던 그런 불만 플러스 국민적 분노 해가지고 신천지가 완전히 막 욕 엄청 먹은 거야. 그 뭐 신천지 막 압수수색 들어가고 뭐 처벌한다고 막 난리 났던 거야. 그런 대세를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뭐야, 부정적인 그 인식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네. 예.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뭐라고 이단이라고 안 한단 말이야. 또 자기들도 종교로 인정받기 원한다는 얘기지. 어쨌든 그런 효과들을 갖는 거죠. 물론 그때만큼 뭐 박해라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72쪽, 71쪽 제일 아래, 72쪽 제일 아래 부분부터 73쪽까지 70, 아, 쪽의 마지막 콘스탄티누스, 콘스타,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다음 먼저 모범을 보였어. 나라가 몰수했던 기독교의 재산을 돌려준 것은 물론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기부했어. 개인 소유 궁전을 로마의 기독교 주교에게 기증하면서 궁전이 있는 라테란 지역의 땅도 함께 주었는데 이 라테란 궁전은 훗날 교황청 건물로 쓰이고 궁전 옆에는 성 요한 라테란 성당이 들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덕분에 기독교의 중심 공간이 만들어진 셈이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어쨌든 공식 인정이 되면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이제 날개를 달고 쭉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뭐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74쪽, 75쪽 이 부분에 있어서 노마 제국의 두 황제가 나머지 반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역시 여기서도 누가 승리를 얻었다는 거야?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티누스가 역시 승리한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 부분들이 75쪽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거기 뭐가 나와? 75쪽 아랫부분, 76쪽에. 케아. 니케아라는 지역이 나와서 그 니케아 회의라는 것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니케아 회의, 니케아에서 이제 그 당시 기독교 주교들이 모두 모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76쪽 두 번째 문단. 325년에 기독교는 로마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일을 의논하는 회의를 황제가 주관한다는 공고는 참 수상했지만 어쨌든 회의는 소집되었어. 기독교 회의를 소집하는 절대 권력자 황제에게 딴지를 거는 세력은 없었지. 황제의 명령을 받은 주교들이 속속 니케아에 도착해서 종교회의는 9월 19일에 예정대로 시작되었어. 그러면 이제 이른바 황제가 뭐하는 주도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정치와 종교가 라는 부분들이 이제 손을 잡게 되는 그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77쪽 두 번째 문단.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도한 325년의 니케아 종교회의는 부활절 날짜를 결정했고 3위일체론을 확정지었어. 예수는 신성이 있을까 없을까를 두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성자 예수는 성부 하느님과 똑같이 신성하다는 의견이 우세했거든. 자, 거기까지.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독교의 그 바탕이 되고 있는 뿌리가 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다 이때 결정이 돼. 예주가 종교가 없다고 그랬지. 네, 그래서 기독교 얘기 잘 모르지.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론이라는 게 있거든. 이거 들어봤어? 모르겠어요. 삼위일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다. 그게 이제 삼위일체론이야. 세 가지가 하나다. 그래서 성부는 누구? 하나님.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신, 예수. 음, 그 다음에 성령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아들은 별개잖아. 근데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은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들의 모습, 예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음, 그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했다는 거야? 부활. 근데 기독교에서는 상당히 또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부활이야. 반면에 이슬람에서는 이 부활을 인정 안 해. 이슬람도 부활 인정 안 하시면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 어쨌든 요 부활, 부활을 인정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예수가 같은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음, 이슬람에서는 예수는 그냥 그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이 사람이 신이라고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요 예수가 당연히 하나님과 같은 인물이라고 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예수가 이제 승천 하늘 올라가면서 이 자기 대신에 이제 성령이 요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마치 액체, 고체, 기체로 서로 모하지만 형태는 다르지만 그게 그 본질은 똑같은 거잖아. 그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삼위일체론이 이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예수가 그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사람이냐 아니면 뭐냐 신이냐 신성을 갖고 있냐 라는 부분에 대한 논쟁들이 이렇게 있거든. 근데 그 부분에서 니케아에서 예수는 뭐다? 신이다. 라고 이제 결정이 되었다. 그 부분들. 그래서 그게 이제 정통이 되는 거고, 만약에 삼위일체론을 부정하거나, 예수가 신이라는 걸 부정하거나, 부활을 부정하거나, 이러면 그건 무조건 다 뭐야? 이단이든 이단. 이단은 이제 탄압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것이 결정된 것들이 바로 요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그래서 여기 78쪽에 제일 밑부분, 제일 마지막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기독교 회의를 황제가 주관하는 순간에 콘스탄티누스는 이미 훌륭해졌는지도 모르겠어. 하늘의 권력자인 신이 땅의 일을 맡기려고 선택한 된 셈이니까 콘스탄티누스는 스스로 위대해진 것이지. 니케아에서 기독교는 점점 신성해졌고 황제는 점점 무남해졌어. 주교들이 황제를 신이 보낸 자라고 칭송할 정도였다지. 로마의 유일한 황제는 유일신 하느님을 닮아가고 있었던 거야. 자, 여기 아까 쌤이 설명했던 부분들. 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나중에 이제 국교화 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지. 왜라는 거야? 황제가, 응, 그러니까 황제가 그거를 지지함으로써 이게 점점 커져서, 응. 근데 그 황제에게 무슨 이익이 있냐고. 아, 이랬던 부분에. 황제가 그 하늘의 뜻에 응, 따라서 응, 그 기독교를 선택함으로써 응, 황제도 위대하다. 응.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자기의 권위가 인정받는. 음, 그 사람, 그가 왜 황제인가? 그가 왜 우리의 지배자가 되는 건가? 그게 신의 대비. 음, 그런 식으로 자기 어떤 건 지배 권력이 공고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자기가 승리하는 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뭐 했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결국은 자기의 권력 강화에 그런 기독교를 이용한 어떤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또 기독교도 자기들이 박해만 받다가 황제하고 손을 잡음으로써
기독교의 세력이 확장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손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커다랗게 두 가지 뿌리를 얘기를 해요. 하나가 바로 이 기독교 신학, 히랍 문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가 그리스 문명, 그리스 신화 뭐 이런 부분들이 유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또 기독교 공동체 로마를 만든 콘스탄티누스였던 그런 기도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시대의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떤 기독교 역사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로마 역사이기도 한 로마 역사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3장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6장 네. 이겠나? 자, 그 6장 보면 700, 145쪽. 자, 근데 이게 이제 황제가 권력이 더 셌잖아.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황제가 권력이 더 세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가 나중에 이제 그 뭐 게르만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로마가 망하는 거 알아? 로마가 망하고 어떤 그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 오히려 패권을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그런 나라가 없어진 거야. 로마 제국 자체가 없어진 거야. 그럼 이제 그러면서 여기 책 몇 쪽을 보면 되냐면 146쪽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146쪽이요? 쪽수가 안 나왔는데 여기 아, 기독교 카톨릭의 수장이자 신의 대리자인 교황이 유럽 모든 나라의 왕을 임명하고 유럽의 모든 왕국은 교황에게 세금을 바치던 시절이 있었어. 바로 유럽의 중세야. 이번 길은 중세 유럽 교황의 땅에서 출발해 아, 기독교 공동, 그 얘기. 그래서 로마 제국이 황제였던 그런 부분에서 그 강력한 통치, 그 강력한 건 어찌겠지만 그 통치를 받던 그런 시대가 아까 300 몇 년 뭐 이럴 때 있었잖아.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뭐하고 끝이 나고 여러 지역에 나눠서 이제 그 왕이 이렇게 있는 거야. 뭐 성이 있고 거기 왕이 이렇게 있는 건데 그 왕들보다 이제 더 위에 있는 건 뭐였다는 거야? 교황. 교황, 교황이 있어서 교황이 그 임명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예주 너보고 이 지역 전민동의 왕이 되어라라고 인정을 교황이 해줘야 너가 전민동의 왕으로서 행세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너가 만약에 그 교황의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다른 지역의 왕에게 야 예주 제 왕 안 시켜 파문. 그러면 다른 지역 왕이 거길 쳐들어가서 그 땅을 뭐 한다는 거야? 뺏어버린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황에게 그 인정을 받냐 못 받냐가 왕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중세 역사를 얘기할 때 바로 기독교의 어떤 그 역사고 교황이 모든 어떤 그 권력을 쥐고 있던 어떤 그런 당시 그 상황 이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자, 148쪽 보겠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그 두 번째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중세 사람들의 사회적 신분을 말하자면 피라미드를 떠올리면 좋아. 맨 위 꼭집점에는 짐작한 대로 교황이 있고 그 아래는 교황에게 임명장을 받은 유럽 여러 나라들의 왕들이 있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아, 다음 땅과 사람을 받은 영주들이 그 다음 단계에 있는데 영주들은 수많은 기사들을 거느리고 있어. 멋진 유니폼을 입고 영주의 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백방으로 말을 달리는 기사들이 영주 아래에 있는 신분이야. 피라미드의 맨 아래층에는 농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 나 같고 너 같은 평범한 사람들인데 농사를 짓고 가축도 기르고 물건도 만들고 세금도 내지만 땅의 주인인 영주에게 속하는 재산 취급을 받아. 그래서 이들의 신분은 농부가 아니라 농노야. 거기까지. 그래서 지금 그 중세 봉건 사회를 얘기하고 있거든. 중세 봉건 사회는 기본적으로 제리에 교황이 있고 교황이 그 임명을 받은 그 허락을 받은 그 각 지역마다의 왕이 있어. 그럼 그 왕 밑에 이제
밑에 뭐냐면 봉건 영주가 있어. 영주. 영주는 각 지역의 그런 무두머리인 어떤 그런 사람들인 것들이고 그 영주 밑에 이제 또 뭐가 있다는 거야? 기사가 있어. 그래서 왕하고 영주 사이에 계약을 맺어. 왕이 영주에게 그 땅을 나눠주는 거거든. 그러면 영주는 그 대신 왕이 부르면 군대를 몰고 와서 그 왕을 도와서 싸워야 돼. 그렇게 그 계약 관계에 있는 거야. 그럼 영주는 영주 밑에 뭐가 있어? 우리들이 흔히 기사, 기사라고 하는 운전기사가 아니라 뭐야? 말 타고 다니며 싸우는 그런 기사 신분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농노가 있어. 근데 그 농노가 그러니까 그 전에 중세 봉건 사회 이전에는 고대 노예 제도라고 얘기하거든.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노예 제도 때는 주인이 있고 노비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 거야. 노예주와 노예가 있는 건데 그 다음에는 봉건 용사는 농노인데 무슨 차이냐면 노예제도에는 노예는 아무런 자유가 없어. 재산도 없어. 시키는 일만 해야 돼. 그러면 예주가 생각하기에 노예를 갖고 있는 게 이익일까 아니면 농노를 갖고 있는 게 이익일까? 농노를 갖고 있는 게 있죠. 네가 주인인데 네. 농노는 농노는 어떻게 되면 너가 그 사람한테 땅을 주고 농노가 땅에서 재배해서 얻은 거의 절반만 너한테 내는 거고 나머지는 걔가 저기가 가져 농노가 가져. 노예는 너 땅에서 노예를 네가 일을 시켜서 노예가 생산한 거 모든 걸 네가 가져. 그럼 너의 주인 입장에서 뭐가 이익이야? 주인, 근데 그 어, 농노들은 안 시켜도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따지게 되면 이제 농노가 이길 수 있는데 원래 그냥 지금 선생님이 말한 조건만 말하면 노예를 음,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고 뭐하고 하니까 노예가 생산한 건 모두가 주인이 가지니까 그게 이익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대 노예제도가 네. 발달한 거야. 그런데 지금 예주가 말했듯이 노예제도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노예들은 이 일을 열심히 할 동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단 말이야. 일 열심히 안 해. 노예들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예들에게 일을 하도록 옆에서 채찍을 휘두르는 관리 감독관이 필요해. 그러면 주인은 그 관리 감독관을 자기가 하든지 관리 감독관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 또는 노예들은 또 때는 뭐해? 탈출해. 그럼 그 노예 탈출한 노예들 또 뭐 해야 돼? 잡으러 다니냐? 잡아. 돈 들잖아. 또 그 노예를 주인이 뭐 해야 돼? 먹여 살려야 되잖아. 노예 안 먹여주면 굶어 죽잖아. 그럼 일 안 되잖아. 노예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그런데 비용이 들다는 얘기. 또 가끔 노예들이 뭐해? 불만이 폭발해가지고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러면 주인들은 노예 반란을 대비해서 자기를 뭐 해야 돼? 보호해야 되잖아. 경호원들 고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 그래서 노예가 생산하는 걸 다 갖는 건 좋으나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서 그걸 빼고 나면 그 나머지만 자기 결과물이라는 얘기. 그러다가 그 고대 노예제가 어쨌든 붕괴되고 중세 봉건제, 봉건영주제 또는 농노제도가 이제 실시가 되는데 농노제도 속에서 그 농노들은 영주하고 계약을 맺고 땅을 받아서 그 농사를 지은 다음에 일정 부분을 주인에게 바쳐. 또 하나는 자기 땅에서 일하고 영주의 땅에 와서 아무 대가 없이 가서 일을 또 해줘야 되는 그런 계약을 맺기도 해. 근데 어쨌든 농노들을 특별히 감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 농노들은 어차피 자기가 일을 해서 10가마니를 생산하면 5가마니 자기가 갖고 5가마니는 주인한테 주는데 12가마니를 생산하면 자기가 6가마니 갖고 주인한테 6가마니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할 때 동기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는 거예요. 동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굳이 열심히 일하라고 옆에서 채찍 갖고 휘두르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농노는 주인이 먹여 살려? 아니요? 아니야. 땅만 주면 그 먹고 사는 것도 자기가 먹고 살아. 그러니까 노예는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여 살릴 필요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절반만 받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고대 노예제 때보다 받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거지. 빼는 비용이 없으니까.
어쨌든 중세 봉건 영노제로 바뀌는데 그럼 왜 농노라고 그랬냐? 그 다음에 농부가 생겨. 농부는 이른바 자영농. 자영농은 자기 땅에서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근대 시민사회에서 농부들은 자기 땅에서 자기가 농사를 짓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대신 나라에다 이제 뭘 내? 세금. 음, 나라에다 일정 부분 세금을 내는 어떤 그런 것들로 바뀌긴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어쨌든 자기 땅에서 자기가 농사 짓는 건 자기가 다 갖는 그런 이제 농민들이 생겨나는 건데 이 농노는 농민과 노예의 뭐 중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노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중세 봉건 사회가 바로 그러한 사회였다라고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 대해서 여기서는 언제 시기를 중세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초로마 제국이 멸망한 몇 년부터 476년, 476년 5세기죠 5세기부터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1453년. 1453년까지 15세기까지 5세기부터 15세기까지니까 약 1000년의 세월을 우리가 중세 봉건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세 봉건 사회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뭘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거죠. 그 세계사의 어떤 그런 흐름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나오는 어떤 그런 이유가 뭐냐. 중세 봉건 사회에서 십자군 전쟁이라는 이슈가 툭 튀어나오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십자군 이슈가 튀어나온 이유는 겉으로는 표면적인 이유는 뭐였어? 그, 교황, 음, 교황이 한 말로 인해서 아, 교황이 뭐 하다, 사람, 음, 그 성지를 되찾기 위한 성스러운 전쟁에서 그렇지. 생명을 잃은 자는 천국을 얻을 것이며 주를 용서받으리라. 성지를 되찾잖아요, 성지. 성지가 어디야? 천국? 천국을 되찾자고? 아니지. 아닌데? 성지. 성지, 여기서 말하는 성지는 151쪽, 제일 마지막, 어디? 신분 상승을, 엥? 어디? 지역. 성지,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왜 성지야? 왜 예루살렘이 기독교의 성지야? 자, 기독교는 아까 말해 예수를 믿는 종교잖아. 예수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아? 지금 현재 어느 나라 사람 예수? 롬, 이스라엘 사람. 예? 이스라엘, 아, 유태인 예수가. 예수 자체가 아,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그 뭐야, 저기가 예루살렘이잖아. 수도가, 이스라엘 수도가. 음, 물론 이제 이스라엘 수도를 둘러싸고 이제 텔리아부가 어떤 이스라엘은 자기 예루살렘 수도라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예루살렘 수도를 인정 안 하고 거기를 수도로 인정했던 여러 가지 종교적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 텔리아부가 옆에를 수도로 인정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본인들 수도는 수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얘기를 해. 근데 그 예루살렘은 기독교 입장에서 거기에 보면 예수가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부활 승천한 곳이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성지인 거야. 그 또 그 예루살렘이 저기의 성지야. 유대교. 유대교는 어, 예수를 신으로 인정 안 해. 그냥 그 유태인들이 예수를 죽이거든. 같은 유태인인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메시아 구세주가 와서 자기들 민족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어.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근데 그 나사렛 지방에 그냥 한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메시아 구세주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주가 생각해봐. 예주가 구세주가 와서 우리 구원한다 그러는데 예주 바로 옆에 있는 어떤 친구 하나가 그래 동화가 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렇게 말하면 예주가 헐 웃기고 있어. 야 너 뭐 나랑 같이 공부했던 애잖아. 네가 무슨 적이야. 라고 믿기가 뭐 어렵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신성 모독.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했다고, 욕되게 했다고 해서 그걸 잡아 죽인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교를, 요 기독교는 아주 미워했지. 왜? 자기들이 믿는 신을 뭐 했으니까? 모독했어. 죽였으니까.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받고 뭐 했다 또 그런 역사는 또 그 위에 있는 거고. 어쨌든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들은 또 이슬람의 그 성지야, 거기다. 이슬람을 창시한 사람이 누구야? 이슬람. 응. 마호메, 어, 무함마드. 어, 네. 무함마드가 그곳 예루살렘에서 뭐 또 그 하늘에 올라가고 뭘 하고 뭐 이런 그 스토리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해, 그 예루살렘. 근데 그 예루살렘 땅을 누가 찾아오고 있어, 그 당시에? 이슬람. 이슬람이 찾아오고 있었어. 그러니까는 이 교황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을 다시 뭐 하자? 되찾자. 성지를 회복하자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너무 웃긴 이야기야. 왜냐면 그 당시에 이슬람이 그 예루살렘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어. 오가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뭐 해야 되나 명분을 내세웠는데 사실 그 명분 아래에는 오히려 더 중요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그 이슬람이 영토를 확장해. 이슬람 세력이 커져. 또 그 이슬람 세력을 뭐 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막기 위한 어떤 그런 교황의 그런 숨은 의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어, 그 예주가 읽었던 어떤 그런 156쪽에 보면 그 사람들, 그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왜 그 거기에 참여를 했는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교황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그러한 전쟁의 어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참만 부인들은 자기들이 농노로 살기 너무 힘든데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오히려 세금도 안 내게 되고 그 먹여주고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것들이 오히려 농노로 사는 것보다 가난하고 배고픈 농노로 사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금 그와 똑같은 일이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어. 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 네. 근데 러시아에서 군대 가면 돈을 몇백만 원씩 주는 거야. 군인 월급을. 근데 그 러시아의 그 가난한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거나 뭐 예를 들어 몇십만 원밖에 못 버는 거야. 근데 군대 가면 월급이 지금 버는 것보다 두세 배를 주고 또 거기서 만약에 부상당하거나 뭐 하면 보상금을 몇천만 원을 주고 이러니까 오히려 그 집안이 뭐 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 네가 하나 뭐 해서 희생해서 우리 집안을 뭐 해라 살려라. 알려라. 이런 부분이 있는 거야. 러시아에서는 또 그렇게 해야 또 군인들을 모집해서 전쟁할 수가 있는 거고. 그와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도 있었어. 베트남 전쟁 당시. 음, 베트남에 우리가 군대를 파병했거든. 그때 그 파병하는 군인들에게 베트남 가면 뭐 한다? 돈 많이 준다. 라고 한 거야.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 우리나라에서 뭐야 일자리도 없고 힘드니 베트남 가서 내가 한 번 잘해가지고 한몫 벌어서 와서 내가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베트남 전쟁에 간 사람들도 꽤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려면 사실은 돈이 많이 든다는 거야. 그 전쟁이 싸우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돈 많은 나라가 이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유들이 그렇게 돈을 줘야 그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동인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십자군 전쟁 거기다 플러스 이제 아까 앞에서 읽었던 종교적인 이유 너가 성스러운 전쟁을 하다가 죽으면 뭐 한다? 천국 간다. 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현실에서는 물질적인 이익이 있고 혹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바로 뭐하고 천국 가고
영적인 그런 권리들이 보장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십자군 전쟁에 이제 참여해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차지를 해.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야 이슬람이 또 이제 반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몇 차례에 걸쳤던 그런 어,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 처음엔 성전으로 시작되었는데 자기들끼리 기독교 세력 내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변질하게 되는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그 십자군이 종교의 이름을 빌린 아주 추악한 전쟁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혹평하는 그러한 뭐 사람들도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 십자군 전쟁의 이면 아니면 부수적인 효과 그래서 엉뚱하게 다른 얘기를 하나 더 다루고 있지. 156쪽. 뭔 얘기 다루고 있는 거야? 커피. 커피. 왜 십자군 전쟁 얘기하고 커피하고 뭔 상관이야? 그 십자군 전쟁하면서 유럽에 있던 응, 기독교 사람들이 동쪽에 내려오면서 커피 같은 새로운 자원을 발견했다. 그런 그렇지. 얘기. 커피 맛을 본 거야, 쉽게 말하면. 그리고 커피 맛에 반한 거야. 그러면서 그 커피를 가지고 돌아간 거고, 그러면서 그 커피가 유럽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책에 나와. 그 몽골이 제국을 그 형성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서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전쟁이 보면 꼭 파괴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뭘 파괴한다는데 전쟁을 통해서 어쨌든 그 이동이 되냐, 이동이 되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문화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그 부분들인데 역시 커피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이해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뭐 그런 얘기가 또 이제 쭉 나오게 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쟁에 미친 효과들 중에 이런 것도 나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남자들이 주로 전쟁에 참여하잖아. 그럼 전쟁 나기 전에 그 남자들이 뭐 했던 거야? 공장에서 일했던 남자들. 아, 근데 네. 남자들이 다 전쟁 가니까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없어지잖아. 근데 공장은 돌아가야 물건이 생산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안으로 누가 여자들. 여자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여자들이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일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는데. 근데 여자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두 가지 또 큰 일이 생기는 거야. 그 여자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면 또 어디서 또 펑크가 생겨. 여자들이 그전에 뭘 했었어? 집안일. 집안일 했었는데 여자들이 공장에서 일하면 집안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서 그러면 집안일을 할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집안일 할 다른 사람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집안일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 집안일을 줄이기 위해서 이른바 세탁기, 뭐 전자레인지 음.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고 그 각종 이제 편의식품들, 간편식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 전까지는 집에서 다 이른바 가정식을 다 해먹었었는데 그게 전쟁이 미친 영향이라는 거죠. 또 여자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서 여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 좋다. 그전에는 남자들이 벌어다 준 돈을 갖고 살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하면 죽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여자들이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나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남자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면서 여성의 경제적 자유와 그럼 여자들이 경제적 자유가 생기니까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성들의 어떤 권리가 뭐 되고 향상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전쟁 때문에 꼭 생긴 건 아니지만 전쟁이 몰고 온 이막 도미노 뭐가 하나 쓰러지기 시작하니까 연달아 되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을 분명히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연쇄적인 어떤 그런 축으로서 작용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십자군 전쟁이 그 사회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쳤나.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라는 주류의 어떤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격까지 그 옆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함께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다시 돌려서 말하면 마찬가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단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또 뭐가 있나. 그 일들이 결국 그렇다면 그 파도의 물결들이 치고 해서 예주 너의 삶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라는 부분들. 그것들이 과거에는 그것들이 되게 그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느리게 오거나 아니면 미미했어. 전달 이동 속도가 너무 지금 뭐야 그 간격이 넓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세계가 너무 촘촘하게 이렇게 붙어 있고 상호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 있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흔들리면 그 영향이 바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주가 이제 그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그 시각을 배우고 그래서 그 현대를 해석할 수 있다면 그 흐름을 알 수 있는 거고 그 흐름 속에서 예주가 기회를 찾을 수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거고 너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까지 갈 수 있다면이야. 그러면 뭐 정말 역사를 잘 배운 역사를 배운 의미가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 책이 어른이 되기 전에 꼭 한번 노노를 읽어라라고 되어 있는데 노노 알아 노노? 음,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자왈 맹자라는 공자 그 우리나라 이제 어쨌든 그 요노 맹자 그다음에 중용 뭐 대학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네 곳 읽어야 될 어떤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동양의 고전 중국의 어떤 그 고전을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공부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어떤 그 기본 교재 교과서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논어인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그 논어 중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이제 재편상 어떤 그런 책들인데 뭐 의미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주 스스로는 이렇게 뽑아서 안 읽었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스님도 논어를 본 지 얼마 안 돼. 스님이 음, 논어를 뽑아서 볼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스님 친구가 이 논어나 이쪽에 되게 이렇게 몰두하는 친구가 있어. 중국 그래서 이제 스님이 그 독서 모임이 있는데 스님 독서 모임의 특징은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이렇게 하나씩 정해가지고 그걸 같이 읽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음, 내가 전혀 읽고 싶지 않은 거를 다른 친구 덕분에 읽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갖는 의미를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제 독서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중심에 읽는 것도 방법이지만 때로는 낯설게 보기. 내가 좋아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은 것도 이렇게 보면서 어쨌든 자기가 확장시키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쨌든 또 논어를 또 한번 또 잘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가세요.